네,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뉴스 키워드 하나로 나왔죠? 네, 오늘 뉴스 키워드는 취소입니다. 취소. 예, 취소. 취소가 여러 개가 있나 보죠? 뭐 네. 쓰리취인가요? 방송 출연 취소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충격적인. 네. 아, 우린 보통 취소가 아니라 잘리는 쪽 아닌가? 그럼 네. 두 배로 이제 충격적이고 예. 네,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기로 해서 오늘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그런 경우가. 아, 네. 근데 아니, 보통 듣고- 자를 때 심장이 덜컹하는데요. 네, 자를 때 보통 그렇게 저 어. 얘기를 하죠. 뭐 출연자 조정이 있어서 뭐 방송이 취소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죄송합니다. 성격상 네.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개편이 된다는 둥, 출연자 뭐 조정을 한다는 예, 둥. 근데 개편이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만 빠졌을 때 심지어 나만 바뀐 경우도 있고 열받네요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탁하게 겪은 일이네요. 예. 탁하게. 너무 근데 열받네. 또 부르면 예. 또 나가. 자존심도 없이. 그렇죠. 돈 준다고 그러면 또 정말 갑니다 또. 굴욕적입니다. 방송 출연자들의 애환을 먼저 얘기하게 됐는데 예. 오늘의 취소는 예, 뭔가요? 오늘의 취소는 기존의 결정을 취소한 곳도 있고 취소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곳도 있고 네. 내질렀다 취소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세 개예요. 삼취. 예. 예. 3M 아니고 삼취가 3취. 아니라 예. 삼취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취소한 곳은 어디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신문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동아 일면이네요. 막말리스크의 도태우, 정봉주 공천 취소. 취소. 그렇죠. 어제 저녁에 다 2명 다 취소가 됐습니다. 10시쯤에. 네, 다른 신문도 이게 뭐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라요. 예. 막말 정봉주 발언, 뭐 도태우 공천 취소, 예. 한국일보도 정우택 도태우, 뭐 정봉주 공천 취소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젯밤에 아마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밤에 이거 속보로 받아보고 난 다음에 뭐지 잠에서 깨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밤늦게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후 10시 20분 한밤중이죠. 도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이러면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도 후보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니까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거죠. 음. 아무래도 그 5.18 북한군 개입설 문제도 있었고요. 전두환 찬양 발언도 뭐 문제가 됐었는데 예, 거기다가 맞아요. 2019년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이건 뭐 뒷감당 못한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이 해요.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사실은 모욕한 맞습니다.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예. 이것까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과오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확실히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기존 입장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 함은경 후보 지금 마포울에 출마를 했죠. 호남 출신이고 뭐 이 전향한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또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잖아요. 도 후보 사퇴를 요구를 굉장히 거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 오늘 예. 또 한 위원장이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뭐 사법경찰을 300명을 투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봉주 후보 공천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밝힌 이게 시각이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오늘 밤 쪽으로 취소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거 취소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밤 10시 30분쯤 여기도 결정을 했어요. 박성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 후보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지금 공천을 취소한 건데요. 그러니까 발언뿐만 아니라 사과도 거짓으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서 당사자들한테 사과했다 이렇게 정 후보가 얘기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과를 한 당사자는 그 피해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국회의원한테 뭐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비난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전 의원이다. 거기에는 유선으로 사과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들에게는 연락처를 이제 수소문했지만 얻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동아일보가 또 이 연이어 보도를 하고 또 다른 신문들도 보도를 하고 이 피해를 입은 이제 병사들 예. 이에게 또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바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종명 의원에게 문의를 했으면 자신들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사과를 안 했느냐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인데 난데없이 정봉주 전 의원 논란이 불거져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정봉주 전 의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것만 논란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계속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정폭력 의혹도 있고 뭐 벌금형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벌금 50만 원형 받은 네네. 과거에 이력이 있다. 뭐 이것도 보도가 되고 또 이 조계종에 대해서 비난 발언한 것. 특히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종교 집단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재론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왔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만 있었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정봉주 의원이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파면 계속 나왔을 거야 아마. 예.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이 지금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 이상을 공천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그랬죠.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정봉주 후보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뭐 다시 또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번지는 그리고 거죠. 이런 것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언론은 또 항상 비교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의 해석인데 이렇게도 썼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건 경향신문의 해석인 거죠. 예, 오면입니다. 예. 이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5.18 폄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지 약 10분 만에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호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것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호택 의원이 이 돈봉투 수수 의혹 때문에 공천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물론 돈봉투이기 때문에 막말 의혹으로 또 동일하게 다룰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공천 취소가 된 사례가 국민의힘에는 하나가 나왔고 그날 그다음에 또 밤이 되니까 도태우 후보가 또 공천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분명히 다음날 신문에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에 부담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하루가 지금 굉장히 소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고. 근데 사실 지지자들 층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워낙에 전투력이 있고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았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또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언론의 관심은 그럼 지금 어쨌든 그 지역구에서는 현역의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용진 의원을 공천을 주나요? 요걸 이제 많이 물어봤나 봐요, 언론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차점자가 공천을 받는 개념은 아니다. 제3자 전략 공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 민주당에서 청년들 경선 세명했을 때 그때는 왜 차점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김동화 변호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뭐 경선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여서 그런 건지 뭐 저는 정확히는 뭐 당 입장은 모르겠는데 청년 오디션 그렇죠. 하는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디션 방식으로 하는 거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점자라는 개념이 있군요. 당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뭐 공천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오디션에 참여한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과정이 이제 요걸로 끝날 거냐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의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친명 지도부 내부에선 한민수 대변인 등이 새로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이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움직이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심 신청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재심위원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강북을 선거구 전략선거구 지정은 지금 당규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당의 논리는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후보에게 문제가 생겨서 공천이 완료된 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지역구다. 사고지역구는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규정상은 그렇게 되겠네요. 박용진 의원의 논리는 재심을 자기가 신청한 게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논리가 안 맞는 거다라고 해서 민주당 내의 쉽게 얘기하면 법적 분쟁이 지금 있다고 박용진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재심에서 받아들여지냐 이 논리가 아니면 아니다 이유 없다 각하나 뭐 기각이 되는 거냐 요거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네. 이건 뭐 평론가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당에서 박용진 의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라도 정봉주 의원을 빨리 컷오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공천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가지고 굉장히 여론의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은 이제 결선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 네. 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이제 박용진 의원이 좀 상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비명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후보가 마침 정봉주 후보가 지금 막말 논란에 휩싸인 거잖아요. 네. 이 컷오프 논란을 더 끌고 가버리면 훨씬 더 당에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공천을 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더 만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잡음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공천 마무리 국면에서 훨씬 더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컷오프해서 잘라버려야 된다. 라고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 건데 거기에 박용진 의원이 그럼 나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다. 저건.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판단하기에는 재심 신청은 하셨지만 이런 경우 보통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끝난 겁니다. 본인이 그 절차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거는 본인 자유인데 이미 사안 자체는 진행이 돼서 끝난 거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할 이익이 있을지 뭐 이걸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여론, 특히 호남 여론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천 막바지 단계 지금 선거 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지게 될 경우에 과거 선거에서도 선거판 다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기사들을 잘 보면은 아직 막말과 관련돼서는 남은 뭐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하는 흐름도 있어요. 그게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은 장해찬 후보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전에 논란이 됐던 거에 추가해가지고 거의 1일 SNS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가령 어제는 2012년 11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뭐 이건 어제 버전은 아닌데 우리나라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디 대학생들의 어떤 교재 구입 비용과 관련돼서 너무 과다하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한 해 교재 구입 비용 2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좀 우는 소리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쓴다든지. 이분이 청년 최고위원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안고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왜 도태우 후보는 과거 막말로 공천 취소하면서 장해찬 후보는 안고 갑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막말 논란이 아니더라도 잡음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승리한 이혜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걸로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하태경 의원을 꺾고 어쨌든 경선에서 이겨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선관위가 조사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 사건 있죠.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논란. 요게 지금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논란이고 비슷한 논란이 김영동 의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박덕흠 후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모로 남아있는 불씨다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강북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관위 조사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럴 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길게 갈 거거든요. 지금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거 어떻게 국민의힘이 결정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한 명 이름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대전 서갑 조수현 후보. 근데 우리 역사 잘 어설프게 알면 아는 척하면 안 돼. 정말. 그 이완용에게 만국의 책임을 말하면 이것은 군주의 책임을 이완용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죠? 하여튼 뭐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 것이다. 대한제국은 어차피 망할 나라, 망조가 든 나라다. 조선도 망조가 다 들었는데 뭐 일제강점기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었겠냐? 더 살기 좋았을 수도 있다.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친일 프레임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가만히 둘 거냐? 근데 국회의원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혼자 그냥 생각하지. 아니면 일본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일본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인데 왜 한국에서 그러면 국회의원을 도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여튼 그러니까 좀 잘난 척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잘난 척 하다가 다 제 발에 걸려가지고 제가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뭐. 두 번째 취소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취소가 없다? 네. 예.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하겠다고 그러네.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뛸 노릇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 문제예요. 호주 대사 임명 취소 없다고 했죠. 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신문들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문제로 그리고 또 결국은 런종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원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이러다가 그냥 전멸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그것도 중진급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신문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근데 대통령실이 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죠. 예. 그걸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경향 1면입니다. 대통령실 조사 안 한 공수처가 문제예요.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 일축. 그러니까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했네요. 네, 오히려 공수처다 이러면서 공언유착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수처와 언론이 유착한 거다. 어저께 저도 생방송 나가가지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입장 냈다고 하는 거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 이게 MBC로 보이는데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다. 새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덫을 놨다는 표현까지 뭐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논리는 지난해 12월 이종섭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아서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근데 이 대사가 비슷한 시점에 고발된 이후에 한 번도 3개월 동안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요청도 하지 않아놓고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도 2차례 이걸 또 연장했다. 예. 이거는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하는 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평론가 쓱 웃었어. 네.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너무 허점이 너무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인권 침해 물론 이제 이런 논리에 이제 익숙한데 왜냐하면은 이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이 저면은 저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리에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단체 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가령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공안 탄압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출국 금지가 됐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비호하는 사건인 거 아닙니까? 예. 권력이 비호하는 사건을 대통령이 비호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사를 임명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걸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나? 걸고 있는 건데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장도 임명이 안 되고 공수처에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지부진한데 그럼 그거를 공수처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오늘 언론에 다 나오거든요. 예.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뭐 뒤에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뭐 일단 신문을 보고 할지. 신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경향신문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경향 2면이죠. 네. 예. 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 이종섭엔 다른 잣대. 그러게요. 윤 대통령이 김관진 기소했었는데 네. 이종섭에는 다른 잣대를 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차일피일 끌다가 선거가 다 돼가니까 일부 언론하고 협착해가지고 이 공언 협착 상태에서 이렇게 판을 벌여서 대통령실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워딩은 그 공언 유착이다라든지 이런 워딩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발언이고 이게 YTN 단독으로 나온 그러한 이제 발언입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징후적인 상황이었는데 장호진 안보실장이 직접 SBS 방송에 나왔어요. 2시에 하는 그 무슨 방송이 있습니다. 예. 현 뭐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예. 그 나와가지고 직접 출연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수처가 이것이 고발된 지가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 수사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지난해 12월 지난해 말부터 이종섭 전 장관을 이 대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절차를 아그레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되니까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런 언론에 이렇게 뭐 출국금지 사실이나 이런 걸 알리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것이 부당하다. 오히려 수사를 7개월 동안 하지도 않으면서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이런 것이 인권 침해 아니냐. 비슷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나 진배 없어요. 이 얘기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했으면은 다른 국제기구 대표나 무슨 총영사로 보내지. 이 아그레망이 이렇게 뭐 한 달, 2달씩 걸리는 호주 대사로 보냈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뭐 국내에서 전화기 끄면 된다. 그게 더 쉽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일단 반박을 그러면 먼저 하자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먼저 반박을 해보자면은 한국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5개월 만에 겨우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오늘 있어요. 지면에. 이게 뭐냐면은 공수처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공수처가 일단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를 얘기를 들어봐야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 이런 어떤 개념이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공수처라는 데가 바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고발장 접수부터 첫 강제 수사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고발장은 지난해 8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본격적인 수사 자체는 올해 1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린 것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지금 1월에 들어서야 1월 17일이 돼서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해서 지금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단계인 건데 아직 실무 책임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은 안 된 상황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만약에 진행이 돼도 이 4시간 조사를 했지만 입장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뭘 했냐면 공수처 수사가 주요 현안이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이거 수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상병 사건 관련된 수사의학 의혹 사건도 수사 4부에 배당이 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그러니까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관련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4부에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을 여기다 다 배당했다라는 거는 물론 공수처가 다 큰 사건만 해야 되지만 두 개를 다 배당했다라는 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달에 감사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고 보이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그러면 이종섭 전 장관 이 사건도 했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검찰과 같은 속도감이 있는 수사를 지금 공수처에 요구하는 거는 무리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수처만의 속도가 있는 데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수사받는 전직 장관을 대사에 임명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이걸 예상을 했겠냐 공수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공수처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대행 체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을 한다. 맞아요. 이 지적을 하는데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조사와 이 해병대 관련 의혹에서 현 정부를 겨누는 공수처의 수장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불안하고 야당 입장에선 현 정부와 성향이 같은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이 대목을 구체적으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구체적인 거를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공수처장 후보를 이 정권이 정말 중립적인 인사, 정말 수사를 잘할 인사로 해를 하려고 했으면 이게 과연 대행까지 갔을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원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한다는 김태규 씨라는 분을 예. 원래는 이 지금 김진우 공수처장 퇴임 전에 이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공수처라는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어떤 조직이고 맞아요. 공수처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을 자신들하고 코드가 맞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수처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공수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 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딜이 안 돼가지고 계속 밀려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 1월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고 결국은 이분이 낙마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후보를 2명을 이분 빼고 2명을 추천해 놨는데 판사 1명, 검사 1명이죠.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인데 예. 그 검사 출신 1명은 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2명 추천해 놨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2명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총선 전에 임명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대 수사를 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도 있는 그런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막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여러 사정이 있었네요. 종합해보면 네. 결국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못 내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직 장관이었는데 출국금지도 안 하고 그냥 풀어놨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홀딩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건 누구냐. 그것도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권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야 공수처가 수사도 안 하고 차일피일 출국만 연장했다는 것은 정말 인권 침해야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할 만한 그런 주장을 지금 한다. 예. 자기들이 수사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출금에 진정성이 있었던 아마 그런 말씀을 그런 항의를 많이 들어보시다 보니까 반격 이렇게 할 때도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트럼프 만나러 갈 때 트럼프 만나고 바로 오는 사람을 야 이러면 나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라고 해서 출금을 시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도피시키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표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직전에 장관을 했던 사람을 총영사를 보냅니까? 바로 직전에 장관했던 사람을 대사로도 안 보내잖아요. 지금 호주 대사도 급이 높다. 그에 비해 높다고 하잖아요. 호주 대사도 차관복급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네. 옛날에 장관한 사람도 아니고 직전 대사라는 사람은 총영사로 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외교관 출신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뭐예요? 김민아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지금. 혹시 막말은 안 걸리는 거죠? 아직 막말은 제가 안 했기 SNS 때문에. 점검 한번 해보시고. SNS 안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옛날에 깨끗한 후보입니다.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근데 조국혁신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국혁신당 왜 국민들한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말을 할까? 결국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정해? 당신은 공정해?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하는 거야?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대체? 몇 년째? 맞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안 그래요? 지금 5개월 붙잡고 있다고 이 난리를 쳐버리면은 뭐라고 이거 반박할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김관진 장관 사건 얘기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그 다 기소했던 사람들도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실만한 분들이. 국정원 댓글수사팀이 김관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게 2018년 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 개입한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군검찰이. 예, 맞아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던 거예요. 김관진 장관 나중에 이거 다 직권남용죄로 유죄 판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두 수사 방해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 담당자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또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인지 이것도 또 쟁점으로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는 그 기소한 사람은 지금 기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유죄 판결을 받아놨잖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은폐 축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죄 판결 받게 한 사람이 지금 이것도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수사 문제에 있어서 개입해가지고 그걸 바꾼 거잖아요.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 호주 대사 임명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사실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이에요. 국민의힘과 그리고 그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는 보수 언론지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아까 경향신문 1면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했다를 보도를 딱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예를 들면은 뭐 오늘 한겨레도 그랬고 동아일보 사면 같으면 여당 후보들 이종섭 정권 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야당 정치 공작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후보들은 안 좋아한다. 지금 걱정한다. 후보들 코멘트를 다 따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대개는 이 지금 뭐 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도 그렇고 한국일보 제목은 역시 마찬가지. 한국일보 제목은 당정이 외면하는 이종섭 리스크 여수도권 후보들이 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차규근 이종섭 출근 모를 수가 없어 뭐 이런 발언도 했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종섭 리스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젠가 쭉 전해드린 게 보수 언론으로부터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제 전해드렸나요? 어제 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날짜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딘지 그제인지. 근데 전해드렸는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수도권 후보들이 야 이종섭 전 장관 문제를 지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한다. 지금 지지율 이 문제가 있는데 총선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박민식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뭔가 지금 그리고 격전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언론 코멘트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뭔가 임명 취소가 됐든 아니면 여당이 뭔가 목소리를 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하든 이걸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기사에서 다 자기들이 코멘트를 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게 대통령실이 어제 직접 나선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뭔가요? 대통령실이 지금 왜 나섰을까? 지금 그냥 생각을 해도 선거의 문법으로 봐도 지금 대통령실이 앞에 나서게 되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맥락만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은 좀 숨어있고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뭘 수습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식 아닙니까? 왜 나섰을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당 상황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불끈불끈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구리를 막 찌르면서 어떻게 좀 해봐. 한동훈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동훈 또 찍소리 하지 마. 또 반란 일으킬 거야? 확 그냥 또 반란 일으킬 확 어제 이걸 한 거예요. 그게 동아일보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런 장면 이미 한번 기시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확 그냥 그래서 동아일보에 보면 이게 한참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쓰면서 왜냐면 동아일보에서는 이 파트가 나눠져서 대통령실 관련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게 동아일보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언론들은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안 썼는데 동아일보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들, 다른 보수 언론들은 아예 이 얘기를 안 쓰거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게 중앙일보가 썼는데 여당은 이종섭, 야당은 종북, 선거 막판까지 변수될 것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여야의 어떤 남은 변수다라는 것처럼 하나는 이종섭 리스크와 하나는 비례대표 관련 잡음 이렇게 해서 쭉 썼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여당은 어쨌든 이종섭 리스크라는 거를 이 기사에 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딱 하나가 나와요. 이 방금 말씀드린 장원진 안보실장이 SBS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게 문장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대통령실 얘기를. 그렇군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국민들의 화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건 아예 써버리질 않는 거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조선일보 1면이 이종섭 소환 통보 없어도 귀국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논리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 대통령실 논리는 우리는 대통령실 논리 중심으로 전하지 않아.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공수처가 부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렇게 쓰고 육면 보시면은 그렇죠. 자세하게 다뤘어요. 네. 근데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 받겠다라는 거는 요건 다른 언론에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조선일보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통보 없이도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거는 조선일보의 솔루션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그러니까 프레임을 싹 바꿔가지고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영리한 방향으로 이 논쟁을 끌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출구민이 뭐니 뭐 이런 거 그거 다 이미 진행한 일이고, 아니 나가긴 나갔지만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면 언제든 들어오니까 출금 명분 그 출금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출금을 해제했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들어와서 조사받는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6면에 방금 보신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정치권 일각에선 임명철회 대신, 그러니까 임명철회는 지금 대통령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 이 대사가 일시 귀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의 관련 수사가 끝나면 다시 호주로 부임하는 방안이다. 임시 말도 안 되는 귀임하고 한 정치권 인사는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로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정 기간 대사 대리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사 대리요? 일시 귀임시키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조선일보의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야, 진짜. 솔루션입니다. 일시 귀임을 시키세요. 일단 총선 때까지 일시 귀임을 시키고 공수처는 허울뿐인 조사를 하세요. 그 순서에 맞춰서 대리 세워놓고 한 4시간을 하든 40분을 하든 허울뿐인 조사를 막 한 다음에 조사를 완료했다고 공수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사가 완료됐고 혐의가 없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대리로 누가 하다가 공수조사를 외교관이 아무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저는 이제 다시 갑니다 하고 나가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너무 영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선일보가 전제하고 깔고 가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무혐의 나올 거다. 그러니까 대리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를 혼내주면 무혐의라기보다는 뭐 별게 없다라는 논리로 총선을 넘길 수가 있다. 어차피 공수처장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할 거거든. 윤석열 사단 그러네요. 예, 사단 후보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선거 때까지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솔루션을 그냥 제시한 거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부르면.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조선일보가 방향을 트는 것도 있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야 한다. 국민일보 내부에서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대로 가면 선거 다져. 폭망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개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밑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야. 그리고 탁 잘라버린 거야. 아니야. 이거는 공원 유착이야. 좌파의 공작이야. 너네들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제. 근데 명품백 문제에 재미 들렸어. 그렇죠. 그걸로 딱 하니까 그렇죠.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럼 이종섭이 들어오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지금 명품백 의혹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그 명품백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 했더니 조선일보가 야 총선 후 특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막 뻔뿌지를 했더니 바로 비대위원장 오기도 전에 대통령실하고 총리하고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당정 협의를 열어서 모든 특검은 안 되고 총선 후 특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정 입장정리 딱 해버리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일요일날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해서 한동훈 공간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똑같은 당정대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걸 어제 했는데 언론이 지금 안 도와준다. 오히려 이거 말고 우리 이 해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프레임을 또 공작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번 재미 봤지. 공작 프레임으로 넘어가면서 또 문매를 때려야 되는 곳이 또 있잖아. 이번에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첫 보도한 데가 MBC잖아요. 예. MBC는 계속 적인 거야. MBC를 때려야 이게 공원 유착이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하고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이거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담겨 있는 논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어제 MBC가 보도를 했어요. 한번 짧게 리포트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예.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예. 황상무 수석이 지금 MBC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MBC 기자 잘 들어 하더니 회칼로 뭐 허벅지 찔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 이런 뜻이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수석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인 출신 아니에요. KBS 출신이에요. KBS 출신이에요. 그럼 저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왜 모르겠어요. 저게 농담처럼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기자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또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얘기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공개적으로 협박한 거나 다름이 없지. 저건 그리고 비보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했으면. 그럼. 저거는 보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대통령 참모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라고 시킨 건 아닐 테지만 대통령의 마음과 그 분위기, 오죽하면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이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대통령의 참모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YTN 단독으로 나온 이거는 공원 유착이고 공수처, 그러니까 공원 유착이 공수처 언론이 유착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 야당, 언론이 유착한 거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았으면 그 수준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제 지나가다가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이철희 전 정무석을 전 의원을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저는 왜냐하면 이철희 전 의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를 제 옷만 들어가게 해서 옷만 두고 가라고 그래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 마주치고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청와대에 있어봤잖아요, 그분은. 또 취재를 해오셨군요. 취재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뭐 벽치기라고 하는데 벽치기라는 거지. 뭐 아무튼 이제 그냥 주워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정서를 갖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근데 이런 장면을 공소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협박할 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범죄 사실에서 봤다는 거죠. 그렇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예전에 이러다가 칼 맞은 적 있어. 내가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야. 잘 들어. 인생에 많은 일이 있어. 근데 황상무 수석이 어제 한 발언이 또 하나가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참. 이거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해산시켜도 5.18 당시에 시민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뭉쳤는데 이거 훈련받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북한군 개입설하고 맥이 맞닿는 거잖아. 이걸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근데 MBC가 요즘에 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칼 뭐 테러 사건 언급을 당하질 않나, 잘 들어 하질 않나. 그거 말고도 미세먼지를 보도하다가 갑자기 법정 제재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쭉 전해드리는 거예요. 황상무 수석의 그 발언도 MBC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잖아요. 옛날에 군사정권 비판한 다음에 오은근 기자가 정보사한테 이렇게 회칼로 찔린 거 봤지? 이렇게 한 것도 MBC 너 봤지?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됐고 맥락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아니 그 기상뉴스 전하는데 미세먼지가 정말 맑은 날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일자 세웠다고 그 난리를 친 거잖아요. 저게 뭐냐면은 1세제곱미터 안에 그 1마이크로그램 인가? 그 아주 굉장히 적은 양밖에 미세먼지가 없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적을 때는 파란색, 중간이면 녹색, 굉장히 많을 땐 빨간색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시를 했던 거죠. 방심위가 이 부분을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법정 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제재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김만배 인터뷰도 법정 제재로 가기 전에 의견 진술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건데 회의를 열었을 때 방심위 위원들이 했다는 말이 이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해드릴게요. 손영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날
최근에 위촉돼서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문환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서는 오해 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백성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선거 기호 출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 명의 위원이 반대했는데 심재원 위원은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민아 위원은 여기 있네요. 의도적이라면 법정 제재가 맞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논의해가지고 의견 진술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1마이크로그램인 걸 어쩌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렇죠. 이분들은 뭐 조작해요? 공안 검사예요. 공안 검사 거의 공안 검사고. 심지어 언론이 이거를 중선관위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까?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 중선관위는 문제 없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답을 하거든요.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는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과 사실은 같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방심위에 또 들어가는 방심위원이 또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원련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 있잖아요. 자기들이 민원 넣고 자기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 가서 이거는 부당하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1을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거가 그리고 만약에 이 똑같은 화면이 박민 사장이 하는 KBS에서 나왔으면 절대 이렇게 심의를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공원유착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왜 MBC를 겨냥한 거다라고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생각하냐면 요 출국금지 됐더라.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됐더라. 확인해 보니까 그 보도를 단독으로 처음 한 게 MBC예요. 그러니까 MBC가 계속 따라붙고 있죠. 그리고 호주도 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갈 때도 그 출구청 안에서도 그 인터뷰를 했지. 그러니까 MBC가 엄청 눈에 가시겠군요. 그래서 MBC가 타겟팅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채널A 사건부터 계속 눈에 가신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불쾌감과 그러한 어떤 과거부터 쌓여온 그런 악감정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인데 그러면 그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열받습니다.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가족 지인 동원해서 청부 민원 제기했다. 이거 있었잖아요. 의혹 제기. 이걸 다룬 지난달 2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안건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안건을 포함시킨 이유가 근데 지금 방심위원장이면은 이거 제척해야 되는 사유 아니야? 이해 충돌이잖아, 사실은. 맞아요. 근데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더딘 데 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찾는 수사는 빠르다는 내용이 이게 왜곡이다. 그래서 지금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을 왜곡했다. 그런 보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네요, 우리가. 참 MBC 정말.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취소. 마지막 취소 한번 볼까요? 우리 윤 대통령이 그 사교육 카르텔을 얘기하시면서 킬러 문항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해. 그러고 난 다음에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큰 난리를 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할 때 논리가 뭐예요? 사교육을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킬러 문항 때문에. 그래서 그 중킬러 문항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평이나 이런데. 그래서 킬러 문항은 폐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학교 교육만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이제 잔챙이들도 사교육비가 안 줄 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굳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순진하게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줄겠구나. 그렇지. 과연 그랬는가? 이 문제를 보자는 거죠.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문들이 동아일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작년 27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요? 그 밑에 킬러, 배제 이렇게 네 글자가 들어가 있죠. 다른 신문도 보여드릴게요. 경향 일면입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대 1인당 월 평균 43만 원. 또 한국 이면 킬러 문항 없애도 고교 사교육비 5천억 늘었다.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 통계청이 발표한 그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 사교육비가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가 늘어났어요. 예.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특히 초중고생 중에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8.2%로 초등학생은 4.3, 중학생 1%보다 크게 높았다. 학년별로 고3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고1, 2보다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 예. 실로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가 지난해 6월부터 급변하면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따로 네. 저희가 뭐 딱 콕 집어가지고 어느 신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문에서도 다 이 내용들을 사설로도 비판하고 있어요. 예. 비판한 걸 보면 지금 이게 일반 사교육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 N수생 사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빠진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동아일보 같으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N수생 학원비 3조 빼고도 작년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N수생들이 쓰는 비용까지 이제 합치면 더 많을 거다 이런 거고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특이한 요 대목이 한 해 27조 원이면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가로 열고 28조 원과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N수생이 쓴 학원비가 빠져 있는 데다가 지난해의 경우 의대 열풍에 킬러 문항 빠진 물수능 기대감까지 더해져 N수생 비중이 35.5%까지 치솟았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N수생 17만 명이 재수학원에 쓴 학원비가 3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의대 2,000명 증원 효과로 N수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N수생도 N수생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 이게 무슨 뭐 킬러 문항이라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아, 또 사교육비가 또 늘어났어. 그럼 입시 제도를 조금 또 손봐볼까?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거를 지적하는 이 사설도 있어요.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 배제에도 사교육비 또 최대, 단선적 접근 한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런데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단선적인 조치로는 사교육공화국 극복할 수 없음 보여준다. 공교육 불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같은 사교육 확장의 근본 원인부터 돌아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과 입시가 스펙 쌓기 일종으로 전락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 강풍이 보여주듯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직종을 얻기 위한 과열 경쟁이 결국 사교육공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을 완화시키는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사교육비 또 신기록 윤 대통령 공약 공연불 책임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물어라. 윤석열 정부하에서 사교육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존치 결정 등에 따른 대입, 고입 사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는 정부 공원과 달리 일선학교 참여가 저조하고 유아, 공교육 강화 등을 위한 유보 통합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공약이 형해화되고 경솔한 발언이 입시 혼란을 불러 사교육 수요를 촉발한 것을 사과하고 사교육 감축에 실패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경질할까요?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댓글에서도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선님께서는 여기에 의대 증원, 사교육비 천정부지겠네요 하셨고요. 피오니님께서 고물가의 사교육비까지 죽어라 하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바깥 다 뒤집어져가지고 올해 아마 훨씬 N수생들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경향신문 사설 마지막 문가 하나만 제가 또 덜거해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요즘 지방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교육이야말로 민생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이 형해화되고 경솔한 발언이 입시 혼란을 불러. 읽었어요.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붙이려고 이걸 일부러 읽으려고 했던 건데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보도했을까를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일면에서 다루고 종합면에서 다루고 사회면에서 사설에서 다뤘는데 조선은 사교육비 기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진짜 조그만하게 사교육비서 요거 하나 들어갔어요. 이거 14면이죠. 요거 저희가 확대시킨 거죠. 확대. 네, 한쪽에 처박아 놓은 거야. 우리 흔히들 처박아 놨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킬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를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찾아왔어. 킬러 킬 자도 없어. 학생 수가 줄었대요.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늘어나서 신기하다 뭐 이런 지금 시선이. 오히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칭찬하고 있어. 기사. 그럼 외부 요인은 모르겠고 이제 학부모들의 뭐 어떤 잘못된 열정 때문인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 기사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뭐 이종섭 얘기는 출금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조사받을 거라고 일면에다 쓰고 막 한 바닥씩 써가지고 하면서 국민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 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책임을 눈꼽만침도 안 물어. 사실은 이게 대통령 책임인 것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봐도 중학교 때부터 애들 다 고3을 다 그때의 입시 제도를 보고서 그걸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으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더 들죠. 우리 공정한 조선일보는 내일 아마 기사를 크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8면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까요? 오늘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요. 한겨레신문 8면 한 면을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국밥 하나로 굶기. 자취생들 고물가에 끼니 때우기 고민. 아이고. 국밥 하나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한번 먹고 또 이따가 다른 반찬이랑 해서 한 끼 더 먹고. 그러니까 국이 있으면 그러는군요. 국이 있으면 밥을 한 번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 얘기 같은 왠지 짠하게 얘기를 해. 저 집 맛있어서 두 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집 근처에 2인분에 시키면 2만 원짜리 제육볶음을 시켜서 3끼 4끼 먹습니다. 네. 소설가 이혜수 씨가 예전에 라면 하나로 일주일 살았다고. 스품을 타고 그다음에 라면 뽀개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우리 젊은이들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맨날 카르텔 잡겠다고 어디서 듣고 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일으키는 혼란 이거 어떻게 방치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정치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